우리 여러분들 파란 책은 페이지 50페이지 같아요. 지구 시스템의 구성과 특징, 구성 요소와 특징 이렇게 나와 있지.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특징. 이제 이 파트는 지구과학 파트입니다.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뭐에 대한 얘기가 있냐면 우리 이제 지구를 큰 하나의 뭐라 그래야 되니? 뭐 유기체라는 표현을 쓸까? 시스템이란 말이 되게 많이 나오죠. 니네 여기 천장에 지금 이거 휘센 LG 거네? LG 광고 나올 때 뭐라고 하지? 시스템 에어컨 들어봤지? 그죠? 이게 그냥 일반적인 그냥 냉방 장치로 쓰이는 에어컨은 말 그대로 차갑게만 하는 그런 에어컨이야. 그런데 이 시스템 에어컨은 여기에 지금 선생님이 조금 더운 것 같아서 에어컨을 틀어달라 그랬어요. 에어컨이 지금 나오고 있어. 왜? 여기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근데 얘를 갖다가 적정 온도를 맞추잖아? 그럼 여기가 온도가 높아지면 에어컨이 나오고요. 그래서 또 너무 추워지면 또 히터가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를 항상 뭐 예를 들어 25도를 맞췄다 그러면 25도를 맞춰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애들이 뭐 방구를 많이 낀다. 공기가 탁하다. 그러면 공기청정기도 막 작동을 해요. 그래갖고 그것도 저기 하고 그 다음에 뭐 산소 포화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산소를 공급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쾌적한 공기, 습도도 조절해 주고 이런 걸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얘기해.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그래.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걸 다 조절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내용에 전부 다 시스템이란 말이 되게 많이 나와. 역학적 시스템, 생명 시스템, 지구 시스템, 계속 시스템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그런 개념이다.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게 교류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변화를 다양하게 주고받는다. 이런 개념의 이름을 붙일 때 우리 시스템이야. 그래서 이 시스템이란 말은 사실은 연력학에서 나온 용어예요. 그래서 요거 좀 잠깐 좀 너네 상식이기 때문에 조금 알아둡시다. 우리 나중에 이제 연력학이라는 학문을 배우거든. 서머다이내믹스라고 하는 연력학. 그래서 열을 가해서 어떤 기체 입자들을 갖다 움직여가지고 그 기체 입자들이 벽면을 막 두들겨가지고 밖으로 밀어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거야? 일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열기관이야. 우리 뭐라 그러죠? 엔진. 요새 이제 엔진들이 많이 사라지고 전부 뭘로 바뀌죠? 전기 모터로 바뀌면서 전기 자동차가 지금 뜨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지하 주차장 가보면은 전기 자동차 충전하는 충전 기계도 있고 그러잖아. 이제는 내연기관이라고 하는 휘발유를 넣어가지고 엔진을 돌리는 그런 게 이제 사라져 가고 있다. 그게 열기관이야. 그걸 다루는 학문이 연력학이야. 니네는 이 연력학의 일부를 이미 어디선가 들었어. 어디? 수학 시간에. 수학 시간에 집합에서 니네 혹시 집합 배우니? 집합에서 벤 다이어그램 배웠어? 벤 다이어그램 한번 설명해 볼게.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생겼잖아. 전체 집합이 U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 이게 네모 박스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관심 있는 집합을 우리는 뭐라 그래? A 집합이 이렇게 있고 B 집합이 이렇게 어서 많이 본 거죠? 이렇게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이 A 집합하고 B 집합이 이렇게 있었어. 이걸 우리는 A 교집합 B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A 합집합 B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렇게. 그죠? 기억나죠? 우린 얘를 갖다가 내가 관심 있는 집합인 거야. 그래서 우린 얘를 갖다가 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뭐야? 시스템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부분 있지. 이 전체 집합하고 내가 관심 있는 A 합집합 B의 요 부분. 요 부분을 우리는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 A 합집합 B의 컴플리멘터리라 그래서 여집합 이렇게 표현한다고. 너네 여집합 배웠을 거야. 그래서 여기를 우리 이제 연력학에서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주위라고 정의를 합니다. 주위는 영어로 서라운딩이야. 그런데 전체 중에 얘를 개를 하나 뺐으니까 나머지는 복수 취급해갖고 서라운딩스 S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주의들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지. 주의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제 뭐를 따질 거냐면 이 개하고 주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열 출입 과정을 따지는 게 이게 연력학이야. 그리고 개하고 이 주의를 합쳐가지고 우리는 뭐라 하냐면 유니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죠 이게? 우주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벤 다이어그램에서 이걸 표시를 했던 거야. 이 용어들이 원래 어디서 나온 거야? 연력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부분, 개.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은 지금 우리 강의실이야. 강의실이 너무 덥기 때문에 에어컨이라는 놈을 이용해가지고 여기 더우니까 여기 열을 뺏어가기 위해서 에어컨을 켜서 열을 빼버린 거야. 그래서 여기가 지금 시원해지는 거야. 그럼 조금 있다가 니네 분명히 선생님 추워요 이럴 거야. 이렇게 된다고. 그럼 또 선생님 꺼야지. 그래서 개하고 주의 사이에 그러나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지만 전체는 그냥 일정한 거야. 이게 유니버스, 우주예요.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용어예요. 사실은 개라고 하는 건. 자, 그럼 개가 나온 김에 하나를 또 정리를 합시다. 무슨 개가 있냐면 개의 종류가 있어. 개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열린 개가 있다. 말 그대로 뭐예요? 영어로 오픈 시스템이야.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한 게 열린 개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닫힌 개가 있어요. 우리말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돼? closed 시스템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고립개가 있어요. 고립되다, 혼자되다. 뭐요? isolated 시스템이 있다. 이제 이런 건 교과서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선생님이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는 거야. 열린 개, 닫힌 개, 고립개가 있다. 오늘 배울 게 사실은 열린 개에 대한 개념이야. 그래서 열린 개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이제 지구과학에서 배우는 이 지구 시스템의 예를 들어줄게요. 열린 개는 어떤 게 열린 개냐면 일단 물질 출입이 가능합니다. 이거 부러지지? 그 다음에 에너지 출입도 가능해. 이거 둘 다 가능한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열린 개라 그런다. 대표적인 게 오늘 배울 내용이에요. 사실은. 누구 있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생물들이 살고 있는 생물권이야. 지구를 구성하는 구성 영역이야. 여기 누가 있거니? 대기를 구성하는 기권이 있어. 여기는 누가 있겠어? 물을 구성하는 수권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 여기에 암석 같은 걸 구성하는 지권이 있지. 이렇게 지금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지구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야. 이게 지구 시스템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 덩어리 이렇게 묶은 거. 우린 얘를 갖다가 지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 내에 있는 얘네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한다.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니네 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를 예시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더라. 그 이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가 두 가지가 있다고. 서로 물질을 주고받을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돼? 수권에서 직권에 수권이 물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니? 풍화침식 작용을 해서 깎아버리잖아. 그래서 그걸 갖고 가다가 어떻게 돼? 무거운 자갈 먼저 쌓고 그 다음에 모래 쌓고 이렇게 하고 퇴적함을 만들죠. 그럼 다시 또 직권이 되지. 이걸 깎아버리기도 하고 또 다시 만들기도 하고 또 직권에서는 또 생물권, 나무 식물 뿌리가 어떻게 돼요? 막 땅속을 파고들지. 그래서 암석을 갖다 풍화 침식 작용을 일으키죠. 영향을 주고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직권에서는 생물권한테 뭐 줄까? 영양분 같은 거 공급해갖고 식물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잖아. 뭐 많죠? 그 다음에 직권하고 기권 어떤 관계가 있겠어? 뭐 대충 하면 직권에서 빵! 화산 폭발이 일어나갖고 대기에다가 화산재를 주거나 해가지고 지구 평균 기온을 낮춰버리더라.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자, 수권에서 수증기가 과하게 증발해갖고 어떻게 되는 거야? 태풍도 만들고 그 다음에 비 많이 내리는 걸 뭐라 그러죠? 홍수 같은 걸 내리게 하고 이렇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다. 그러니까 에너지 출입도 가능하고 물질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서로 상호 관계에 있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열린 개라고 한다. 오늘 배울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닫힌 개는 얘는 뭐만 가능하다? 에너지 출입만 가능한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게 누가 있어? 지구가 있다고. 지구가 있다고. 이 지구 시스템은, 지구는 어떻게 된다? 지구 복사 에너지 나가죠? 태양 복사 에너지 들어오죠? 그래서 에너지 출입은 가능. 그러나 물질은 불가능. 물질 출입은 불가능하다. 선생님. 선생님. 운석 떨어지잖아요. 그런 건 예외. 인공위성 나가잖아요. 그런 건 예외. 그런 건 예외고, 그러다 보니까 물질 출입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지구 내에 있는 물질은 그냥 계속. 그래서 니네 잘 알지만 지구 과정을 거치더라. 니네 물질의 순환은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어. 뭐 있냐? 많죠. 뭐 있어요? 물의 순환 과정. 또 모두 배우니? 암석의 순환 과정. 그 다음에 탄소의 순환 과정. 질소의 순환 과정. 왜? 전체 양은 변하지 않는데 얘네들이 형태를 바꾸더라는 거지. 암석도 마찬가지죠. 화성암이 있고 퇴적암이 있고 변성암이 있고 이런 거 막 계속 바꾸잖아. 지구 내부에서. 탄소도 어떻게 돼요? 이산화탄소였던 애가 석탄이 됐다가 식물이 됐다가 계속 탄소도 순환하지. 이런 거. 질소도 순환한다. 암모니아가 됐다가 암모늄이 됐다가, 그죠? 다시 공기 중에 질소가 됐다가, 물도 순환하잖아. 강물이 됐다가 바닷물이 됐다가 또 어떻게 다시 수증기로 됐다가 구름이 됐다가 다시 땅에 떨어져가지고 또 강물이 흘러가고 이런 거예요. 계속. 지구의 전체 양은 변함이 없는데 얘네들이 형태를 바꿔갖고 순환하더라. 이게 뭐냐면 물질 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질의 양이 늘거나 줄지는 않더라는 거지. 형태를 바꿀 뿐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우리 다층계의 대표적.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면 돼요. 다층계는 대표적으로 어디다? 지구다. 지구는 뭐만? 이거 지금 뭐야? 안으로 들어오는 거 태양 복사 에너지. 밖으로 나가는 거 뭐예요? 지구 복사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 출입은 가능하다. 우리 에너지 출입 가능하죠. 그거에 비해서 이제 고립계는 어떤 예시가 있냐면 얘는 태양계, 또 뭐 있을까요? 우리 은하계. 그 이상은 우리가 나가보질 못했으니까.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된다? 외부하고 에너지 출입이나 물질 출입이 없다고 가정하는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태양계는 주고받는 것도 없고 물질도 나가지도 않고 그냥 고유하게 그 고립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들어있다. 얘는 그러니까 뭐다? 에너지도 출입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물질 출입도 안 돼요. 이런 애들을 우리는 고립되어 있다. 그래서 고립계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두 개 알아둬라. 지구는 닫힌 개고 지구 안에 들어있는 이 구성 요소들은 물질하고 에너지를 막 마음대로 주고받을 수 있는 열린 개라고 얘기를 한다. 오늘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수업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니네들 책에는 이제 이런 내용이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앞으로 니네들이 이제 과학을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가서 공부하게 되면 연력학이라는 걸 어디선가 접하게 되고 연력학 배우면 이런 내용을 배우게 되죠. 그때 이제 오픈 시스템, 클로즈드 시스템,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 이런 세 가지의 개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 개라고 하는 게 바로 시스템이라는 영어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내가 관심 있는 개라고 표현하지만 특히 이 지구과학 내에서는 자 무슨 시스템 무슨 시스템 이러면 걔네들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연대가 돼 있을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관계를 보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봅시다. 지구 시스템에 대한 얘기에 그중에서 구성 요소가 나와. 그중에 이제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먼저 직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직권. 여러분들 이제 직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뒤에 가면 직권의 변화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예가 판구조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혹시 판구조론이라고 들어봤니? 판구조 이론이죠. 판구조 이론. 자,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판구조 이론. 여러분들 이론이라고 하는 건 가설 있지 가설. 가설은 말 그대로 검증이 좀 되지 않는 그런 이론이야. 이론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죠? 가정이지 일종의. 그런 가설들 중에 좀 믿을 만한 것들, 확실한 거, 좀 확실할 것 같은 것들만 모아가지고 이론을 정립해 놓은 거. 그게 바로 판구조론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 있죠? 들어봤지?
다 설이잖아. 다 설이잖아. 대륙이동설, 그 다음에 멘틀 대류설, 해저 확장설. 그래서 얘는 대륙이동설 누구지? 니네? 베게너. 그 다음에 멘틀 대류설은 홈스라고 하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해저 확장설은 헤스와 디츠라고 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장한 가설이에요. 니네 대륙이동설은 중학교 때 배워서 너무 잘 알죠? 대륙이동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지? 읊어봐. 아는 거, 생각나는 거. 어떻게 됐죠? 첫 번째, 해안선이 일치하더라. 그 다음에 치실 구조가 연속적이더라. 그죠? 그 다음에 뜨는 눈은 뭐였죠? 글로섭테리스. 또는 뭐 메소사우루스 뭐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지? 이런 게 이제 증거 자료로 베게너는요 기상학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대륙이동 같은 거 하는 거는 사실은 그 암석 연구하고 막 이런 지구과학자들이 이게 원래 학문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보수적이고요. 자기네들이 연구하는 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전혀 자기 전공하고 상관없는 기상학자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이제 얘는 그래도 경험치가 풍부한 사람이잖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래도 전공하고 좀 비슷하니까 해안선이 이렇게 일치하더라는 거야. 저 아메리카 대륙하고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일치하더라. 니네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해보지 않았냐? 그 우리 전 세계 지도를 가위로 오려갖고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붙잖아요. 우리 그 붙은 대륙을 뭐라고 배웠어? 기억나? 판게아 대륙이라고 그러죠. 우리 다 붙어있는 뭐라 그러죠? 초대륙이라고 하지. 사실은 이 초대륙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돼? 지금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고생대 말에서 출발합니다. 고생대 말기에 이 판게아 대륙으로 뭉쳐요. 그러다가 신생대까지 점점 퍼져가지고 지금 현재의 대륙 5대양 6대주가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모일 거 모이고 퍼질 거 퍼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 대륙 이동을 하더라. 그러니까 베게너가 무슨 조사를 했냐면 기상조사 하려고 자기 논문 쓰려고 돌아다니다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이런 걸 발견한 거야. 해안선이 일치하더라. 해안선이 일치하. 지질구조의 연속성. 이거 무슨 말이냐? 니네 생일날 케이크 불잖아. 그치? 다 분 다음에 어떻게 하지? 케이크를 탁 자르지. 잘라서 딱 벌려보면 이쪽에 막 층층이 쌓여있죠. 과일도 박혀있고 이쪽도 층층이 쌓여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있던 애가 이렇게 이동한 거니까 이쪽에 있는 쌓인 순서랑 당연히 이쪽에 있는 쌓인 순서가 같아야 되잖아. 바다를 사이에 두고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얘네가 모양이 똑같이 생겼어. 이렇게 해안선이 일치돼. 그래서 혹시나 얘네가 옛날에 붙어있던 때 아닌가? 라고 이 순서를 비교해보니까 똑같더라는 거야. 얘네가 원래 붙어있었는데 찢어진 거구나. 그러니까 이 지층 순서가 똑같구나. 그게 지질구조의 연속성이야. 글로소프테리스는 식물 중에 화렵수 식물이야. 화렵수는 온대지방에 살거든. 그러면 얘네들이 화석이 발견이 되는데 얘네들은 분명히 온대지방에 살았을 거야. 생긴 모습이 이렇게 나뭇잎이 넓어. 그런데 지금 북극에도 발견이 되고 남극에도 발견이 되고 적도에도 발견이 돼. 뭐지 이게? 화석이? 그래갖고 걔네들 발견되는 애를 이런 걸 다 복합적으로 해갖고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옛날에 한 군데 있었던 거야. 한 군데 있던 애가, 그러니까 거기서 글로소프테리스가 번성했겠지. 화렵수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얘가 찢어진 거야. 그래서 화석으로 남은 거야. 그러니까 극지방에 가서 화석이 남아있는 거야. 이게 화렵수인데? 알고 봤더니 이쪽에 온대지방에 살던 애가 낙엽으로 떨어져서 화석이 만들어진 다음에 대륙이 이동하면서 북쪽으로 이동한 거야. 남쪽으로 이동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모아보니까 마찬가지로 파충류인 메소사우루스, 공룡의 후예 정도 됩니다. 얘네들도 마찬가지 사는 기후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얘네들이 전 지구적으로 다 분포하더라는 거지. 이 메소사우루스가 발견된 화석이 발견된 지역을 갖다 이렇게 연결해 봤더니 결국은 옛날에 한 곳에만 살았던 애들이더라 라고 하는 걸로 대륙이 이동하는 걸 알아낸 거죠. 그 다음에 빙하의 흔적. 빙하가 이렇게 지나가면
큰 빙하가 이렇게 쓸고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빙하에 긁힌 자국이 있어요. 그거를 찰흔이라 그래. 마찰 흔적이란 뜻입니다. 그 마찰 흔적이 방향성을 갖고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걔네들 빙하가 지나가는 흔적을 갖다가 이렇게 비교해 봤더니 옛날에 어느 쪽으로 이동해 갔는지 이런 거를 예측할 수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베게너가 이런 결국은 증거 자료일 뿐인 거죠. 이런 증거 자료를 수집한 거야. 근데 이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거야, 사실은. 이런 자료 자기네들은 맨날 탁상 공론하고 이거 못하니까 맨날 찰흙 같은 걸로 모형이나 만들어서 이렇게 됐을 거야 막 이런 거 설명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발 벗고 뛰어가지고 이런 증거 자료를 찾은 거야. 근데 전공자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일리는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하니까 베게너가 논문을 쓰니까 얘 이제 뭐라 그래 이제 통과를 시킬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제 노학자들이 다 모여서 야 그러면 그 큰 대륙이 어떻게 움직였어? 그 큰 대륙이 어떻게 움직이냐고. 근본 원동력이 뭐야? 저는 모르죠. 꺼져.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베게너는 힘들게 이 증거 자료만 찾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근본 원동력을 설명을 못하죠. 이걸 설명하지 못했어. 베게너는. 그래서 대륙이동설은 이 자료들, 증거 자료들만 이제 수집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 다음 멘틀 대류설. 멘틀 대류설은 뭐냐면 이 멘틀이 대류를 하더라. 멘틀이 대류를 하더라. 그래서 땅속에 멘틀 부분에 고온의 용융 상태죠. 근데 사실은 이 용융이 그냥 용융이 아니고 부분 용융이야. 어떤 상태인 거니? 엿 같은 상태죠. 니네 엿은 고체잖아. 근데 온도가 좀 높으면 이렇게 녹지. 그게 1년에 한 2cm, 3cm 정도 녹는 거야. 이 움직이는 거야. 그 정도 수준이야. 이게 멘틀이 부분적으로 용융돼서 뜨거운 애는 위로 올라가고 이게 이제 멘틀의 상승이죠. 차가운 거는 밑으로 내려오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다.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현상을 우리는 무슨 현상이라 그래? 대류 현상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열대류라고 그러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 멘틀 위에 있는 딱딱한 지각이 이렇게 찢어지거나 부딪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멘틀 대류로 이제 뭐를 알아낸 거야? 아, 위에 있는 지각 성분이 이게 이렇게 멀어지기도 하고 이쪽에 있는 애들은 부딪히기도 하겠구나. 그래서 대륙이 이동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럼 뭐를? 근본 원동력을 설명할 수 있죠. 근본 원동력은 뭐다? 멘틀 대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근본 원동력은 뭐라고? 엿 같은 상태의 멘틀 대류가 대류를 일으키더라. 그러면 이 멘틀 대류의 근본 원인은 뭘까요? 그 안에 들어있는 지하의 깊은 곳에 들어있는 방사성 동위 원소의 분계열이지. 이렇게 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땅 속에서 원자폭탄 같은 게 터졌다고 생각하면 돼. 엄청난 에너지로 그게 뜨거워지니까 얘가 위로 차가워지면 내려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위에 있는 딱딱한 지각이 찢어지기도 하고 저쪽 가서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대륙 이동이 일어나더라는. 그래서 얘는 멘틀 대류설은 근본 원동력을 멘틀 대류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멘틀 대류하고 대륙 이동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해저 확장설이 이제 그 결과죠. 그래서 어디? 대서양. 해저가 확장이 되더라는 거야. 이거를 알아낸 겁니다. 지금 현재는 니네 잘 알겠지만 지금 현재는 태평양이 더 넓어요. 대서양도. 근데 태평양 중앙해령이 있고 대서양 중앙해령이 있는데 둘 다 지금 막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태평양은 이렇게 돼갖고 저쪽 가서 소멸해버려. 그게 일본하고 캘리포니아예요. 그래서 소멸하다 보니까 지진 화산이 많은데 그래서 거기를 우리는 뭐라 그래?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대서양은 한가운데 대서양 중앙해령에서 막 밀어내는데 양쪽 옆으로 밀어버려. 파고드는 게 아니고 밀어버려. 그러니까 지금 대서양은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태평양은 생겨갖고 소멸돼 버리기 때문에 태평양은 앞으로 줄어들 거다. 그러니까 대서양이 넓어지고 태평양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지금 현재 스코어도. 그래서 대서양이 해저가 확장되는 거가 이 한구조론 해저 확장설을 대변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의 장점들이 뭐야? 얘는 증거 자료를 수집했죠. 얘는 원동력을 알 수 있죠. 얘는 뭐예요? 그 결과물인 해저가 확장되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얘네들의 장점만 모아가지고 만든 게 판구조론이다. 그럼 이제 판구조론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판이라고 하는 거에 정의를 알아야 돼. 판을 영어로는 뭐라 그래? 플레이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여기에 이제 판을 구성하는 걸 우리는 암석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연약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 암석권은 0에서부터 100km까지야. 우린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판이라고 한다. 지구 전체를 약 12개. 왜 12역의 판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이제 이름을 붙여서 쓰는 사람도 있고 분류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한 10개 정도 된다. 어떤 사람은 12개다. 어떤 사람은 13개다. 주장하는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남극판,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북아메리카판, 그다음에 남미판, 나스카판, 그다음에 태평양판, 그다음에 유라시아판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이제 붙여서 유라시아판이라고도 하고 뭐 유럽판이라고 따로 알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개수가 약 12개의 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는 암석권이라 그래. 그래서 얼마? 니네는 기준점을 알고 있으면 돼. 기준점이 딱 암석권은 0에서부터 100km까지다. 니네 0에서부터 100km까지면 상부 멘트를 포함하고 있죠. 조금 이따가 구분 기준을 설명해 줄 거야. 그거에 비해서 이제 뭐가 나와? 연약권이 나오죠. 이 연약권이 중요합니다. 연약권의 위치도 중요하다. 얼마큼이야? 100에서부터 이것도 역시 400km니까 이것도 상부 멘틀이지. 연약권. 여기에는 이제 뭐가 일어나는 거야? 여기에 이제 멘틀 상승부가 여기에 존재하죠. 이 연약권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니? 아까 얘기했던 부분 용융이 일어나는 거야. 이 부분 용융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 열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뜨거운 건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건 아래로 내려가더라. 그래서 올라가는 놈은 이렇게 갈라지지. 그 다음에 차가우면 어떻게 된다? 밑으로 가라앉죠. 그래서 소멸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열 대류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판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그래서 이 판은 두 종류가 있죠. 뭐가 있어?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있다고.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있어요. 그래서 암석권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얘기로 판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그래서 판의 구성은 이렇게 암석권하고 연약권이 있는데 100km에 400km까지 연약권은 어떤 상태다? 엿 같은 상태다. 이렇게 느낌을 알아두세요. 엿 같은 상태다. 엿이 어떤 상태야? 고체야. 고체인데 어떻다고요? 온도가 높다 보니까 몇 센치? 1년에 3cm, 4cm 움직여. 말랑말랑해서. 이게 뭐예요? 그러더만 1년에 그만큼 움직여도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그 큰 대륙이 움직이려면. 그거를 백예너가 설명 못했던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니네 직권의 분포를 한번, 직권의 구성을 한번 보자고요. 직권의 구성? 지구를 한번 선생님이 수박 자르듯이 한번 잘라볼게요. 그래갖고 어떻게 돼? 콘 모양으로 이렇게, 이런 그림 많이 봤죠? 이렇게 생겼다. 지구를 자르면 이렇게 생겼죠. 그래갖고 여기 이제 이 부분이 무슨 부분이야? 지각 부분이죠. 우리 이제 지각이 이렇게 있어. 니네 잘 알겠지만 지각은 자 무슨 지각이 있어요? 대륙 지각이 있고 해양 지각이 있다. 깊이는 어떻게 되니? 얘는 0에서부터 한 35km까지를 대륙 지각이라고 하고 0에서부터 5km를 해양 지각이라고 합니다. 니네 알겠지만 대륙 지각은 주로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화강암질로 되어 있어. 그 다음 반면에 해양 지각은 제주도에 많이 있는 시커먼 돌 있지? 현무암질로 되어 있어. 그래서 이 시커먼 돌, 현무암질에 야 뭐가 많이 들어?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 우리. 철과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잖아. 그죠? 어두운 색 광물에 철과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밀도가 클 수밖에 없지. 그래서 해양판이 밀도가 더 큰 거야. 그래서 니네 대륙판하고 해양판 만나면 누가 파고들어? 해양판이 파고드는 거야. 얘가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밀도가 큰 애들이 무겁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고 밀도가 커서 밑으로 가라앉는 거다. 파고드는 거다. 나중에 그래서 부딪혔을 때 해양판이 밑으로 파고드는 거야. 지금 현재는 지각만 얘기하는 겁니다. 판은 어디까지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 지각이 여기 부분이 지각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이 경계면이 누구니? 모호면이라고 하는 모호르비치치 불연속면이죠. 모호면이 여기에 경계면으로 이렇게 있지. 그 다음에 이제 한참 내려가서 여기 이만큼이 여기 전체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멘틀 이렇게 되죠. 전체 부피의 몇 퍼센트? 80%를 차지하는 게 멘틀이다. 어디까지야? 상식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2,900km까지야. 그러니까 400km까지는요. 이거 판구조론에서 판의 400km는 그냥 상부 멘틀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딱딱한 거죠. 어디까지? 지각을 포함한 상부 멘틀 여기까지는 딱딱한 이걸 우리는 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얘를 우리는 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판에 대륙판도 있고 해양판도 있는 거야. 해양판의 구성 성분이 현무암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밀도가 큰 것이고 얇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밑으로 이제 여기다 어디 연약권이 조금 있어. 요 밑으로 연약권이 조금 있다고. 어떤 상태? 엿 같은 상태가 있다고. 엿 같은 상태가. 여기서 뜨거운 애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애가 내려가고 이러면서 여기 위에 있는 딱딱한 판이 갈라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판구조론을 성립시키는 거야. 이 판구조론을 다음 시간에 설명할 겁니다. 지형들을. 우리는 지금 구성만 알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 성분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요 사이를 우리는 멘틀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뭐가 되겠어? 뭐가 되겠니? 여기가 5,100km까지. 얘를 무슨 외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안쪽으로는 뭐예요? 내핵 이렇게 되죠. 자, 지구 반지름 얼마야? 상식입니다. 6,400이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죠? 외핵은 무슨 상태야? 액체 상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외핵이 계속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지구 자기장 같은 게 생기는 거잖아. 그걸 무슨 이론이라 그래? 다이나모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핵은 고체 상태고, 외핵에 이제 외핵 내핵에 누가 많이 들어있어? 철 같은 애들 들어있어. 철, 니켈 같은 애들이 핵 속에 많이 들어있죠. 우리 했죠 이거? 이렇게 돼 있다. 이게 바로 직권의 구성이다. 그래서 앞으로 직권은 이제 뭘로 주로 설명할 거냐면 판구조론으로 설명할 것이야. 그리고 내부 구조가 이렇게 된다는 건 뭘로 알아냈니? 지진파 분석법으로 알아냈죠. 이건 중학교 때 배웠던 거잖아. 지진파 분석법. 자, 외핵이 액체 상태라는 거 알아낸 거 뭐예요? 누가 통과를 못해? P파만 통과하더라. S파는 통과 못하더라. 그죠? P파는 프라이머리 웨이브,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면 처음 나오는 파잖아. 얘는 고체, 액체, 기체를 모두 통과하죠. 그거에 비해서 S파는 뭐만 통과한다? 고체만 통과하더라. 이러다 보니까 들어가다 통과 못하는 거야. P파는 통과하는데 S파는 통과 못하더라는 거죠. 아, 안에 뭔가 있구나. 그죠? 우리는 지각하고 멘틀은 고체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안에 뭐가 있구나, 액체 상태에 뭐가 있구나 이렇게 예측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 지진파의 속도를 가지고 자, 깊이에 따라서 지진파를 쏴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 하나 이렇게 갔다가 뚝 떨어지더라. 하나 이렇게 갔다가 뚝 떨어지더라. 그 다음에 증가하더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증가하더라. 이렇게 되죠. 지금 위에 있는 애가 누구야? P파예요. 밑에 있는 애가 뭐예요? S파야. Y축은 뭘까요? 속도죠. P파가 훨씬 빠르지. 우리 P파를 종파라고 얘기를 하죠. S파는 횡파라고 얘기를 하지. 같은 시간에 이렇게 가는 놈이랑 이렇게 가는 놈이랑 누가 더 빠를까? 이게 훨씬 빠르지. 그래서 종파가 빠른 거야. 근데 P에는 S파가 더 많아요. 여기서 지진이 일어났다 그래봐. 꽝 하면은 P파는 이렇게 가. 그 건물이 이렇게 흔들려. 근데 S파는 이렇게 흔들리지. 이렇게. 그래서 S파가 피해가 큰 거야. S파가 훨씬 느립니다. 그러니까 느린 애가 P파가 빠르니까 속도가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뚝 떨어졌어. 여기 갑자기 빨라져. 갑자기 빨라지는 거를 우리는 여기를 모후면이라 그래. 그 다음에 여기는 뭘게요? 여기는 여기가 뭐죠? 구텐베르크면? 여기를 우리 5100을 뭐라 그래? 레만면이라 그래. 이렇게 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지각 부분이라고 하고 여기를 멘틀이라고 하고 여기가 드디어 이제 외핵이고 여기가 내핵이더라.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S파는 가다가 끝! 더 이상 통과 안 하더라. 그래서 뭔가 액체 상태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P파는 속도가 갑자기 뚝 떨어졌다가 다시 좀 증가하다가 확 증가하더라. 그래서 이게 액체면 여기는 고체일 것이다. 이렇게 된 거지. 만약에 이게 기체일 수 있잖아요. 기체면 여기는 더 빨라지면 액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압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여기가 기체고 여기가 액체일 수는 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외액이 액체 상태고 안쪽에 내액이 고체일 것이다 라고 추정만 할 뿐입니다. 이거 확신을 짓는 사람들 없어? 이럴 것이다 추정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배우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지각의 직권의 층상 구조를 이렇게 알아볼 수 있었더라.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지구과학 1에서도 똑같이 이 정도 나와. 통합과학의 직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 끝났어. 두 번째. 이번에는 뭐를 할까요? 기권 한번 해보자. 이렇게도 써도 되고요. 조금 전문적으로 atmosphere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기 이런 뜻이야. 여러분들 대기압 할 때 뭐 760 밀리밀리 Hg 이게 1기압이잖아. 우리 1 ATM이라고 쓰죠. 이 ATM이라고 쓰는 게 이거의 줄임말이야. atmosphere. 그래서 기압 이렇게 나타날 때 또는 공기라는 대기 이런 느낌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에어 이렇게 쓰죠. 기권입니다. 기권. 여러분들 기권의 역할이 뭘까요? 어떤 거 있어? 기권의 역할? 자, 첫 번째 뭐 있을까? 유해 광선의 차단이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UV 같은 거 자외선 차단해가지고 생명체들이 물 밖으로 기어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육상생물을 존재하게 만드는 게 유해 광선 차단이죠. 두 번째 뭐가 있을까? 온실 효과 있죠. 우리 해가 지면 밤이 되면 잘못하면 얼어 죽어요. 근데 낮에 받았던 열이 빠져나가지 않는 거야. 그지? 우리 유상이 졸리니? 졸리면 안 되는데? 요새는 뭐 예전에 학원 우리 여학생들이 선생님 그러면 깜짝 놀라요. 왜 그러면 오는데요 이상한 아저씨가 있어요. 어떤 아저씨인데 바바리 코트를 입었는데 속에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뭐 이런 가끔 출몰합니다. 여학생들 앞에는 가끔 출몰해. 바바리맨이라고. 근데 요새는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 이제 그런 거죠. 자기 알몸을 보여주면서 상대방이 놀라는 거를 쾌감을 느끼는. 근데 우리 지구가 온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밤중에 그렇게 헐벗고 돌아다녀도 그죠 안 얼고 살아남는 거야. 근데 만약에 온실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다 얼어버릴 걸. 그죠? 얼어버려요. 그리고 그 감이 그렇게 못하지. 그래서 금성이나 수성 같은 경우가 수성이면 해가 지는 반대편에 어둠이 지면 영하 180도까지 떨어져요. 수성에는 대기가 없잖아. 근데 지구는 대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온실 효과 때문에 해가 져도 밤중에도 낮에 받았던 열기가 그대로 보존이 돼서 생물체가 체온을 유지하고 살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할이라고 하는 건 생물체 기준에서 우리가 살기 좋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있어요? 공기를 공급해 주지. 여기서 공기를 공급한다는 얘기는 어떤 게 있어요? 광합성 강하고 호흡의 재료가 되는 거죠. 광합성에는 누구를 공급해? CO2를 공급하는 거고요. 호흡에는 누구를 공급해? O2를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있어요? 풍화 침식 작용을 일으키지. 수성 같은 애는 공기도 없기도 하지만 거기에 운석, 미행성 충돌이론 배웠죠? 막 떨어지다 보니까 운석이 엄청나게 떨어져갖고 막 다 뾰족뾰족해. 근데 지구는 이미 그런 뾰족뾰족하지만 물도 있고 공기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대기도 있고 바람 불고 막 그래갖고 걔네들이 깎이는 거야. 깎여갖고 뭉글뭉글해져. 동글동글해져. 동글동글해지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막 이끼 같은 게 끼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 주는 거지. 풍화 침식 작용에 의해서. 그러니까 기권이 하는 일들은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다. 공기도 공급해주고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체온도 조절해주고 유해광선 UV 같은 거 차단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풍화 침식 일으켜갖고 평평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생물체가 좀 평온하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더라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권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뭐를 또 해야 되니? 기권의 구성이라고 얘기를 해볼까? 기권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4개의 권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권 한번 볼까요? 니네 이미 중학교 때 배웠다고 이거를 그래프로 이렇게 배웠어요. 제목을 좀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뭐라고?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
이게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배울 거야 아마. 니네 중학교 1학년 때는 관심이 별로 없지. 과학에 대해서도. 이런 그림 본 적 있냐? W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갖고 경계면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로 나온 걸 우리는 뭐라 그래? 대륙권이라 그래.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 그러죠? 성층권이라 그래.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 그러죠? 중간권이라 그래. 그 다음에 여기를 열권이라 그래. 열권이 어디까지냐면 한 지표면으로부터 어디까지? 한 1000km까지를 얘기합니다. 그 바깥으로 이제 외기권이라 그래. 기권 바깥쪽이다 그래서 외기권 이렇게. 외기권은 잘 구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개 권역에 3개의 경계면이야. 첫 번째는 밑에 거 따고 이름을 붙입니다. 대륙권 경계면이다. 그래서 대륙권 계면이라 그래.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 성층권 경계면이다. 그래서 성층권 경계면의 계면 이렇게 쓰죠. 경자를 뺀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세 번째 중간권의 계면이다. 그래서 중간권 경계면 계면 이렇게 쓰죠. 그래서 4개의 층과 3개의 경계면으로 나눠지더라. 경계면 이름은 밑에 거 이름을 붙이면 된다. 대륙권 계면, 성층권 계면, 진관권 계면. 보통 여기가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0에서부터 12에서부터 16km까지가 대륙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까지가 구름이 만들어지는 곳이야. 대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상 현상이 잘 일어납니다. 니네 비행기 탈 때 이 구름 위로 올라가는 거야. 대륙권 위로 올라가. 어디야? 성층권이야. 성층권에 또 누가 있죠? 되게 유명한 애가 있지. 여기에 요만큼. 굉장히 층은 얇은데 뭐라 그러죠? 이걸? 오존층. 오존층이 20에서 30km 지점에 있어. 뭐 두께는 한 2cm, 3cm 정도밖에 안 된대요. 얘가 엄청나게 많은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역할, 자외선을 흡수하는 거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km까지가, 그 다음에 80km까지가 중간권이야. 그 다음에 이제 1000km까지가 열권이죠. 되게 열권이 이제 간격이 넓겠지. 이렇게 된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알죠? 이거는 책에 있는 거 정리하세요. 자, 대륙권은 뭐예요? 대류 현상이 일어나더라. 왜? 지표면이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지는 건 뭐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 올라갈수록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한다고. 높이 올라갈수록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은 거야. 그러니까 밑에가 온도가 높고 위가 온도가 낮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대류 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야. 근데 그거에 비해 성층권은 반대로 굉장히 안정층이더라. 이유는 뭐예요? 밑에 온도가 더 차가워. 위가 온도가 더 뜨거워. 누구 때문에? 오존층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밑에가 온도가 차갑고 위에가 뜨거우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찬 공기가 밑에 깔려 있잖아. 얘는 뜨거운 공기가 밑에 있으니까 얘가 계속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밑에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만 성층권은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안정층이다. 그래서 뭘로 이용된다? 비행기 항로로 이용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 타고 구름 위를 이렇게 가잖아. 거기가 성층권이야. 구름 한 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되게 안정적이야. 거기를 가야지 비행기가 흔들리지 않겠지. 그래서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안전벨트를 매는 거잖아. 비행기가 막 흔들려요. 근데 딱 올라가면 거기는 이제 구름도 없고 기층이 되게 안정한 거야. 그래서 거기를 우리는 비행기 항로로 이용된다. 자, 그 다음에 중간권은 이제 온도가 굉장히 낮아지지. 영하 90도 정도까지 나갑니다. 제일 온도가 낮죠. 여기도 중간권은 대류 현상이 있어. 그런데 여기는 기상 현상이 없어요. 이유는 뭐야? 여기까지 수증기가 존재하지 않아. 수증기가 너무 희박해. 니네 수증기가 있어야지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거든. 대류 현상에는, 여기 대륙권에는 수증기가 되게 많아서 일단 구름이 잘 만들어져. 구름이 만들어지니까 뭐예요?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리고 기상 현상이 있는 거야. 반면에 중간권은 대류 현상은 있어. 근데 비가 안 내려.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열권. 열권에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무슨 오로라 현상이라든지 뭐 자기폭풍 현상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각각의 현상들 층층마다 일어나는 일들은 중학교 때 배운 것도 있고 그래서 니네 이미 책에 있는 내용 보면 따로 정리 안 하셔도 이제 그리고 잘 안 나와요. 이렇게 분포된다라는 거 정도만 알면 돼요.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다. 그래서 대륙권은 어떻게 된다?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진다. 성층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 그 다음에 다시 중간권은 온도가 제일 낮은 부분이다. 열권은 다시 이제 막아주는 데가 없잖아. 열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간다. 왜 이렇게 W 모양을 만들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오존층이 중간에서 열 에너지를 흡수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오존층이 없다면 기권의 층상구조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걸 층상구조라고 하거든. 어떻게 되거니? 이렇게 된다. 자, 없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굵은 빨간 선으로 된다. 됐어? 이 지그재그로 되지 않고 그냥 중간권까지 바로 떨어지다가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구조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될 거야. 여기가 얼마? 80km.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책에는 없지만 이게 이제 뭐에 대한 얘기예요? 평균 분자량에 대한 얘기도 정리를 좀 하나 해놔야 돼요. 높이에 따른 평균 분자량 분포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자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래프가 만들어지냐면 X축이 평균 분자량이야. 니네 공기의 평균 분자량이 얼마냐면 28.89다 원래. 이거 참고로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공기의 평균 분자량이야. 니네 공기의 구성성분 알아? 공기는 혼합물이잖아요. 어떻게 생겼어? 질소다이, 산소다이, 또 누구지? 아르곤이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이 정도만 쓸게. 질소가 78% 들어있고요. 산소가 21% 들어있고요. 아르곤이 0.9%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0.3%, 0.03? 0.03 이렇게 들어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분자량이 28이고 얘가 32고 얘가 36이고 얘가 44야. 그러니까 28이 압도적으로 많지 32가 21밖에 안 되지.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28.89야. 평균이. 얘가 어떻게 분포하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분포하더라. 이렇게. 그 높이가 얼마냐면 여기가 100km야. 그래서 지구과학에서 이 100km라고 하는 높이가 굉장히 숫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디요? 아까 100km 어디 있었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암소권도 100km고요. 대기에서도 100km까지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균질권이라 그래. 100km 이상을 뭐라 그래? 비균질권이라 그래. 그래서 얘네들 균질권에서는 이 기체 입자들이 전부 다 막 혼합적, 충돌합니다. 반면에 비균질권에서는 이제 뭐야? 그냥 확산한다. 너무 듬성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평균적으로 굉장히 골고루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된다. 그거에 비해서 비균질권은 이쪽엔 낮은 곳에는 조금 묵직한 애들이 있고 반면에 위로 올라갈수록 수소나 헬륨 같은 가벼운 애들이 있다. 근데 너무 농도가 희박해. 그러다 보니까 막 확산해 가는 거야. 근데 여기는 그래도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100km까지 입자들은 막 충돌한다. 막 혼합돼 있어요. 아주 균일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균질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비균질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00km가 굉장히 중요한 수치다. 기권에서 100km면 어디냐면 여기야. 열권 하단부죠. 열권 하단부가 100km야.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평균 분자량 분포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중학교 때 그런 거 했었잖아요. 운석이 떨어지는데 운석은 별똥별, 유성. 중간권에서 잠깐만 이거 좀 네. 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니네 운석이 떨어질 때 유성이라고 그러죠. 별똥별 휙 떨어지는 거 봤어? 확 떨어지면 어떻게 돼? 빨리 소원 빌어야 되는데 이러다 그냥 지나가 버리죠. 우리 별똥별 떨어질 때 소원 빌면 소원을 들어준다며. 그죠? 그런 설이 있어요. 근데 너무 빨리 휙 타버려갖고 예. 근데 이제 그게 별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대기권으로 들어오는 운석이 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유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별똥별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게 열권에서 발견된다는 책도 있고 중간권에서 발견된다는 책들도 있어. 둘 다 맞아요. 정확한 표현은 어디에서 발견이 된다고 그래야 돼? 균질권에서 발견이 된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해. 균질권은 열권도 포함되어 있고 중간권도 포함되어 있다고. 다 포함되어 있죠. 왜? 조그만 놈은 들어오다가 열권쯤에서 타버리는 거야. 좀 굵은 놈들은 여기서부터 마찰열을 받아가지고 중간권에서 타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볍고 조그만 놈은 열권에서 타는 거고 굵은 놈들은 어디에서? 중간권에서 타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발견될 수 있는 거다. 그다 타다가 남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구로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위험한 거지. 옛날에 무슨 러시아 쪽으로 많이 떨어져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지? 거의 뭐 총알 수준이지. 엄청나죠. 큰일 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도 거기 지나치긴 했는데 중국 거냐 미국 거냐 인공위성 떨어져가지고 우리나라로 떨어질 거라고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지나갔죠. 그런 것들. 하여튼 지구로 떨어지는 거에 하면 큰일 나요. 거기에 또 만지면 안 되는 게 거기에 방사능이 너무 많아. 들어오다가 너무 고온으로 타기 때문에 그 방사성 물질입니다. 전부 다. 이게 위험하다. 그게 균질권. 그러니까 공기들이 굉장히 균질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얘가 마찰을 크게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마찰열이 많이 발생해서 타기 시작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기권의 특징이다. 기권의 구성. 당연히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밀도는 희박해지겠지. 밀도는 당연히 희박해지죠. 여기 아무리 균질권이라 그래도 위로 올라갈수록 그죠? 밀도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공기가 희박하니까. 그러나 그래도 균질권까지는 되게 균일하게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적어볼래?